자, 오늘 화요일이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학대소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년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때 그런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줄은 모르고 신고 받은 것만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참 뭐 저런 사건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이게 좀 심각한 사건이었죠. 네.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앞서 국민적인 공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딱 공감합니다. 딱 그겁니다. 정말 국민적으로 이거는 공분할 일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때 이 세월호가 다만 세월호 배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네. 너무도 무능하고 또 너무도 사각지대에 있고 무슨 일을 대처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손발이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많이 끌어봤는데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소녀가 탈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탈출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라든지 또는 사회 앞서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곰곰이 따져볼 대목입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린이 헌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어린이는 학대받거나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숨쉬는 어떤 규정이 아니고 그냥 저쪽 가구 속에 그냥 헌장을 처박아 놓아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같이 방송하는 진행자들이 눈물이 흘러서 이게 방송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방송 진행자뿐만 아니고 그 방송을 보시는 정말 정상적인 어떤 그 부모들로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법조인으로서 어떤 죄형 법정주의해서 다른 거를 형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똑같이 굶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그리고 같이 기르는 아이를 2년 정도 그렇게 예. 밥을 안 줘가지고 네. 지금 11살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16kg. 제 막내가 이제 8살인데 네. 그 녀석도 지금 아마 몸무게가 한 30kg를 넘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래도 정부가 열심히 바로 어떻게 찾아서 전국적으로 이와처럼 장기적으로 학교에 안 나오는 어린이들을 네.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렸지만 우리가 뭡니까? 실패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안 좋은 케이스를 보고 다른 숨겨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정말 따뜻한 온정을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년간 이제 친아빠의 강금과 또 학대에 시달리다가 탈출한 이 11살 소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온정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소녀의 상태는 이제 어떤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몸무게도 당초에는 16kg. 네. 근데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4kg가 늘어서 이제 20kg가 좀 는다 그래요. 앞서 자제분은 30kg라고 했는데 네.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양은 지금 심리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외상이나 심리 치료는 아마 계속 내년 초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워낙 이제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발견 당시엔 키가 120cm, 16kg이었는데 지금은 20kg이 넘는다. 이것이 의료진의 설명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날 이 A양이 인천 연수의 동춘동 한 병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예. 옮겨졌고 또 6인실에서 간병인 없이 혼자 지내다가 이제는 1인실에 가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A양의 이 주치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네. 지정이 됐습니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얘기고요. 남긴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종이 옆에다 네.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그렇죠. 집하고 화면에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집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놓다. 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종이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렸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압박당하고 갇혀버린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병원의 관계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집도 크게 그리지 못하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려서 이게 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걸 표현한다고 대변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그 아동 학대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 아동 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해 또 한 거의 10,000건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또 쉽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건 정도 이러한 아동 학대가 신고됐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도 한 2건? 그래요? 예. 2건 정도가 아니고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전국적으로 35.8건, 36건이 계속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어이구야. 예, 그게 2013년인데 예. 지금 통계를 봤더니만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가 지금 나와 네. 있는데요. 이게 발생했는 장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가정 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했는 것이 8,329건, 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357건, 또 복지시설에서 223건,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240여 건이 발생했는데요. 또 가해자별 그 상황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압도적으로 친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483건 정도, 그리고 또 시설 종사자로부터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서도 보면 그런 장애인에 대한 네, 학대가 네. 일어났듯이 예. 시설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454건이 나왔고 계부 예. 네. 양부모들한테도 455건 있고 기타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선입견으로 보면은 계모에 의한 것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친모에 의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오늘 그 통계를 봤더니만 친모로 의한 학대가 전체 건수 중에 81%를 넘는, 한마디로 10건 중에 8건 이상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기 이와 같은 학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가정 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내의 문제는 네, 가정 내에서 가정에서 해결을 해라라는 네. 그런 어떤 그 조상들의 생각인데 이제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통계 보니까 그 계모의 학대 선입견이라는 게 이게 동화책에서만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친부모가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고 이번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 이 아동 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또 이루어지고 또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는데, 가해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친부모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의 가장 약한 고리가 친부모라고 봐요. 가장 약한 고리다. 딴 거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예. 학교 학대 못하죠. 바로 신고 들어가죠. 또는 시설 교육위원 딱 감사를 하잖아요. 사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정 내는, 앞서 최재형 변호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고요. 네네. 네. 앞으로 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부모들을 친부모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계부, 계모는 학대에 대해서 눈치가 있잖아요. 저 계부라고? 계모야? 때리나? 볼 텐데 친부모는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또 서서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정교육일 거야. 가정교육이죠. 그렇죠. 네. 교육을 아빠한테 때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남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남아있고 또 하나 서서 좀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가정 내의 문제야. 집안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무슨 동네방네를 떠들고 신고하고 이거는 미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친부모가 가장 약한 꼴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60%가
아동일 때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전자 대물림, 뭐 가난 대물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학대 대물림까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학대 대물림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누구나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사회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의학적인 그 원인과 또 사회학적 요인 두 가지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 요인으로 지금 그 최근에 분석된 바에 따르면은 어릴 때 학대됐을 경우에는 우리 성인의 뇌와 달리 어릴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학대받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신경 부분에 대해서 네. 손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그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김효원 아산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그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은 어릴 때 계속 그 학대를 당하고 맞으면은 나는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그 잠재의식 속에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하락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거나 그리고 폭력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어릴 때 맞으면은 그것이 뇌에 손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폭력 성향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제일 어린 반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학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보면은 부모들 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번에도 그렇죠. 특정한 그 온라인 게임에 탐닉해서 네, 집에도 맞아요. 안 나가고 내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쪽에서 28개월, 28개월 된 아이를 먹여주지 않아서 굶겨 죽은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놓고는 쇼핑백에 해서 유기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 들어있는 최근 심각한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 부모들이 게임에 중독이 맞아요. 돼가지고 아이를 안 돌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른들의 문제이기 떠나서 아이 때 정말 보호하고 제대로 그 교육을 시키는 그것이 근본적인 이와 같은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의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이제 친부모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망쳐 나온 이 소녀가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아마 이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진국과 비교를 해봐서 신고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그 재판 나가겠습니다만은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 아직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높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 다 가정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을 보니까요. 예. 미국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미국은 9.1명이죠. 인구 네. 1000명당입니다. 9.1명. 그러니까 9.1명은 피해 아동이 발견이 됩니다. 신고해서 네. 발견되는 것이고 저 정도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것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적어도 적죠. 예. 근데 이제 호주는 조금 더 높아요. 네. 17.6명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적은데 우리나라는 1.1명이에요. 아, 이 정도 되면 피해 아동을 우리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천 소녀를 얘기합니다만 이는 피해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니고 거의 사망 직전에 가는 예. 이런 아동도 우리는 발견을 못했잖아요. 본인이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아동 학대가 있었는데 신고율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또 하나 1.1명입니다. 네. 또 하나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 학대 신고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퍼센트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학교라든지 보호시설 관계자 등을 말하는 네. 겁니다. 의무자입니다. 미국은 2013년 기준이고요. 61.6%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호주는 51.3. 이거는 미국보다 조금 낮아요. 그죠? 2013년 기준이고. 근데 한국은 2014년 지난해 기준입니다. 네. 2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든지 또는 아동 학대의 신고 비율도 미국이나 호주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네. 근데 이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이 1.1명이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위안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아동 학대가 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아니죠. 그게 아닌 거죠. 학대된 것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학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되겠죠. 네. 학대를 하던 1000명 중에서 1명 또는 17명, 9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자, 그럼 아동학대 발견율이나 신고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처분하는 뭐
어떤 사범 접수나 기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은 네. 실제로 2010년에 대비했을 때 작년에 2014년까지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것이 한 118명이 정도 처리가 됐었는데 네. 네. 한 그간에 지금 보면은 한 4년 5년 사이에 한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49명으로 10배가 가량 그 급증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들어서 방송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이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구나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했는 것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소율이죠. 사건 접수는 이렇게 10배 예. 이상 그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어떠냐 한마디로 기소율이 어떤가 봤을 때는 네. 2010년이나 2015년이나 거의 그 전체 사건 대비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한 25% 정도 내외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5.4% 한마디로 10건이 된다고 하면은 2건 반, 그러니까 그 4분의 1 정도만 그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 예. 2013년에 좀 비율이 높아져서 한 32.7%가 됐지만 그 지금 지난달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25%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100건 중에 25건 정도가 그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은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것이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컨대 이제 그 박사님 얘기했지만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사라든가 이른바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학대 범죄도 예방되고 또 사후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아동의 어떤 보호되는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친아버지가 뒤늦게 죄송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일도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친아버지뿐만 아니라 동거녀 친구까지 3명이 다 같이 아이를 학대를 했잖아요. 이 소녀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이제 적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동이 아니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식으로 가둬놓고 때려서 갈비뼈 부러뜨린다고 하면은 이른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3명씩이나 네. 예. 같이 그랬다면은 폭력에 기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될 건데 네.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이제 11살 된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정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보면은 한 2년 이상 지금 계속 그렇게 밖에 못 나오게 손으로 묶어놓고 계속 있었다는 것은 이른바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학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상습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어떤 처벌된다고 하면은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가 있고 예. 학대에서 만약에 아이가 다쳤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한다고 네. 하면 그것도 한 7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하나의 행위, 여러 가지 행위로 보면 감금도 했고 애를 때리기도 했고 또 밥을 안 줘서 몸무게가 그렇게 되도록 네. 옮기기도 했다는 그 여러 가지 행위가 각각의 범죄가 되는데 예. 그때는 이른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것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 징역 최대 한 15년 9개월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최대한 맥시멈 형량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어떤 그 처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네. 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한 징역 한 2년 내지 3년 전후 될 아이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좀 국민의 눈높이에는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네. 합니다만 실제로 또 부모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반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과의 어떤 형평성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친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권이 어떻게 되느냐도 궁금한데 친권을 일단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말소를 시키고 정지시켜 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보니까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예. 네. 이른바 그것을 긴급 처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지난 9월달에 시행된 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설립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근데 아직까지 엄마는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대요. 그 대신에 지금 할머니가 예전부터도 할머니는 계속 그 예. 돌봐주고 했다는데 할머니가 내가 돌볼게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그 아동 그 보호센터에서는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 그 가해자인 아버지의 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예. 보호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옛날 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 친권이 회복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친권이 없어지면 예전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친권이 갔었는데 네. 이제는 그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친권을 주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엄마한테 친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족, 그러니까 이 할머니 내지는 네. 제3의 기관에 그 보호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검찰 측에서 청구를 해서 법원이 가장 이 아이를 보호 교양하는데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이번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이제 뭐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도 하고요. 늦게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당정도 내달 초에는 이제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법적이나 뭐 제도적 보완 장치가 더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해 우리가 이제 세월호 문제, 또 뭐 메르스 문제, 이번에 이 아동 문제, 이 문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진행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예. 이것은 무슨 뭐 정치적인 정부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인데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는 걸 선생님이라도 좀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으면 왜 이 아이가 학교 안 나오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뭐 합니까? 자기 반에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뭐 20일 한 달 몇 년 학교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겼다가 가봐야 됩니다. 또 하나 행정기관들은 뭐 합니까? 아무도 열 몇 군데가 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말로는 보편적인 복지, 무슨 선별적인 복지 100번 얘기해본들 우리 사회에는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구호 중심의 복지다 또는 아동복지 말하지 말고 이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엄청난 뻥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메꿔 나가면은 네. 촘촘한 그물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시급한 일이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것이지 나머지 거창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정당의 어떤 창식품 같은 거는 구호나 또는 법률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촘촘한 그물망의 실행 단계가 참 시급하다. 네. 제도적인 보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번엔 초등학생이 문제됐지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저쪽 인천의 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어떤 보육 그렇죠. 교사의 맞아요. 이른바 네. 풀스윙 학대가 문제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금 더 그 레인지를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3, 4세 초등학교 가기 전의 어린이와 초등학교 한 이후의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 그 10년 동안 문제가 뭐 CCTV를 설치 안에 만회했다가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 CCTV도 아동보육법이 개정돼서 설치가 돼서 네. 나름대로 아동 그 보호시설 내에서의 어떤 학대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막을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장기 불출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만 전출하고 나면은 저쪽에 갔겠지 이와 같은 게 했었는데 결국은 전출했는 지역의 학교와 전입했는 쪽에서의 학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그 맺을 필요가 있고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 관심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면은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그냥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어? 예. 이런 우리 일반 시민,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감시의 눈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아이가 그렇게 돼 있을 때면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하는 그런 시민 정신이 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걸 신고하려고 하면 또 보호자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그러면 권리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예. 특례법상의 권리가 있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될 얘기하면 것 되겠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만찬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의 실태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쉬운 소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두 분과는 아쉽게도 화요일 아침 만찬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네. 새해에는 네. 또 새로운 인물로 아침마다를 더 맛있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네, 끝으로 내년에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내년에는 더욱 더 번창하시고 또 아침 반찬이 시청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코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떠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